네, 오늘부터 챕터 9, Oblique Shock and Expansion Wave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있듯이 경사충격파와 팽창파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Normal Shock Wave, 그러니까 수직 충격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유동의 흐름에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충격파. 근데 이 충격파는 기본적으로 초음속 유동이 들어왔을 때 뒤쪽에 아음속 유동이 있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유동이 감속해야 되는데 그 감속하는 방법이 부드럽게 아음속 영역에서 유동이 부드럽게 변화하는데 초음속 유동일 때는 어떤 정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속도나 어떤 물성치의 변화를 일으켜서 유동의 상태에 적응하는 아음속 유동에 적응하는 왜냐하면 물체랑 부딪히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속도가 0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어떤 변화하는 이런 얇은 영역이 존재하고 이걸 유동에 수직하다고 해서 수직 충격파라고 부릅니다. 이 수직 충격파를 통해서 밀도는 최대 6배 정도 증가할 수 있고 반면에 온도나 압력은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식들을 마하수의 함수로 결국 function of gamma and Mach number, 즉 감마는 비열이죠. 비열비입니다. 이게 물질에 따라서 공기에서도 감마가 정해져 있고 근데 이게 질소나 또는 뭐 산소, 수소,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로 바뀔 때마다 감마가 바뀌겠죠. 그 감마와 마하수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하수가 증가할수록 밀도와 그 압력과 온도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커질 수 있죠. 근데 온도가 무한대로 커질 수 없는 이유가 그럴 경우에 공기 같은 경우에 조성이 바뀌어 버리죠. 소위 말해서 불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 반응 자체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우리가 8장에서 배운 이론으로 온도가 3만 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뭐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마하수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우주에서 재진입하는 물체 리엔트리 바디 같은 경우에는 마하수가 20 이상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10,00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좋아 만도지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스페이스 셔틀 같은데 표면을 이 타일 같은 걸로 즉 내열 재질로 만들고 열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블릭 샥도 노멀 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물체의 뾰족한 곳에서 경사, 즉 유동 속도 바뀌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방향이 바뀌게 되면서 충격파도 경사진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제 8장과 노멀샥의 기본 지식을 전제로 해서 9장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 내용을 꼭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블릭 샥 웨이브, 이에 우리말로 하면 경사 충격파가 되겠죠. 어블리크, 경사진, 수직한 거에 비해서 경사진 것들이 생길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아주 만약에 어떤 앞이 뾰족한 물체가 어떤 초음속 유동을 지날 때 이 뾰족한 면을 기점으로 유동의 방향이 이렇게 딱 바뀌어야 되죠. 그죠? 반듯하게 오던 유동이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방향이 바뀌는 이런 곳에서 항상 이런
경사 충격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거꾸로 이렇게 날개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 이쪽에서는 유동이 가다가 다시 또 표면을 따라서 유동이 흐를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반대로 넓은 면적이 넓어지니까 여기서는 팽창파가 생깁니다. 자,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충격파의 어떤 반대 개념이 팽창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충격파가 경사 충격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웨지, 콘. 웨지는 어떤 형태입니까? 웨지가 뭐 우리로 치면 도끼, 그죠? 도끼 같은 거죠. 도끼고 콘은 깔때기, 그죠? 앞이 뾰족한 깔때기, 이런 게 이제 콘입니다. 웨지는 도끼니까 넓적하게, 둘 다 단면은 똑같이 이렇게 앞이 뾰족한 모양일 텐데, 그죠? 웨지는 2차원적으로 쭉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고, 콘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둥근, 앞이 뾰족한 이런 3차원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에서 약간씩 다르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얘들은 충격파가 반사하기도 하고 뭐 상호작용하기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테고, 익스펜전 웨이브에 대해서는 이제 프란틀, 마이어, 이게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팽창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팽창파의 어떤 관계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이런 충격파가 경계층과 상호작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충격파는 경계층과 상호작용하면 박리를 유발합니다. 충격파에 어떤 박리를 유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동의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내부 유동 이라든지 어떤 코너가 이렇게 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벽이 이렇게 있고 유동이 이렇게 반듯하게 오다가 여기서 각도가 휘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곳에서 경사 충격파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는 경계층도 같이 따라오겠죠, 그죠? 근데 이 경계층은 압력 구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파를 기준으로 보면 압력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이라고 치면 P1에 비해서 P2가 상당히 큰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일종의 역압력 구배가 발달하겠죠. 자, 내가 경계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충격파 이후에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이 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동이 이렇게 표면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거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코너에서 생기는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거품 같은 것들이 일종의 벽처럼 느껴져 가지고 충격파 여기서 다시 또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충격파의 모양이 이렇게 막 삼중으로 이렇게 생기는 아주 복잡한 유동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이 초음속을 비행하는 비행체들 표면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놈들이 생기면 표면의 압력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뭐 양력, 항력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초음속 항공기 또는 발사체, 로켓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8장에서 수직 충격파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충격파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압축파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왜 이게
왜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사각형 어떤 물체가 아음속, 여기서 이제 위쪽에 있는 그림이 아음속인 경우, 마하수가 1보다 작은 경우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초음속인 경우입니다. 마하수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사실 이 아음속 유동일 때 유동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유동이 앞에서 반듯하게 오다가, 그죠? 반듯하게 오다가 물체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피해가는 어떤 흐름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동은 물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유동 흐름에 관한 정보들은 어, 유체 자체의 흐름도 있지만 이 정보들은 음속으로 음속이 뭡니까? 음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동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즉 압력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이 진동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아주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 앞쪽의 유동의 흐름이 이 물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변화가 이 앞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 음속은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되는 이 음속이 음속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앞쪽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감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압력이 바뀌게 되고 그 압력이 결국엔 유동의 흐름을 바꿔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멀리에서 저 앞쪽에서 멀리에서 기차가 오고 있을 때 이 기차의 소리를 먼저 듣죠. 그죠? 멀리 긴 기찻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차가 앞쪽을 향해 이렇게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내가 보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소리죠. 그죠? 이 기차 소리는 음속의 속도로 이 내가 있는 곳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 기차가 오는지 이걸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이 된다. 즉 압력의 어떤 파동이 그걸 이제 disturbance라고 부르는데 propagation of disturbance 교란의 전달, 전파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압력의 형태로 소리의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소리라는 게 결국엔 압력의 변화니까 그죠? 그 말은 기차와 나 사이에 있는 공기들이 이미 그 진동의 전파를 나의 감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리보다 기차가 더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한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달려온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는데 기차가 그거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렇게 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기차를 직접 만나기 전에 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나와 기차 사이에 있는 공기들도 저 기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차 앞에 기차와 나 사이에 이 공기들은 어떤 신호도 감지하지 못한 채 기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한번 바라볼 수 있겠죠. 초음속 유동이다. 그러면 물체가 사실은 물체가 지금 어떤 마하수 1보다 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물체가 멈춰 있고 공기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초음속으로 흘러옵니다. 그러면
이 초음속 유동은 처음에는 중앙선을 생각해 보면 마 1보다 큰 속도로 물체가 다가오는 거죠. 공기가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공기는 초음속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를 지나는 중심선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중심을 타고 오는 이 공기의 입자는 어느 순간, 어? 어느 순간에는 벽에 부딪혀야만 됩니다. 그래요? 근데 벽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마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매우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다가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 물체가 벽과 부딪혀야 되고 그럼 속도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음속 구간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일정 구간은 필연적으로 아음속 구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음속 구간이 있고 어떤 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음속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얘는 아음속을 물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아주 급격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둘이 속도를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파인 거죠. 반면에 아음속 유동의 흐름이다. 그 얘기는 이 물체의 존재로 인한 전파, 유동의 외부로 어떤 방향으로의 전달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물체를 만나기 전에 이 공기 입자는 물체의 존재를 알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미리 피해를 나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건 다른 개념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어떤 큰 충격을 맞을 때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죠? 그렇지 못하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 이런 것도 그죠? 대공황은 모든 사람이 모를 때 오는 것이죠. 그죠? 미리 대공황이 올 줄 알면 다들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공황의 형태로 오진 않겠죠. 침체는 있을지언정.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소리의 전파라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밑에 있듯이 마하수 0.5로 지금 어떤 비행체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체가 지나가는 순간 그 주변에 어떤 공기의 압력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생한 어떤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소리가 어느 한 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겠죠, 소리가. 이런 형태로 아주 동그랗게 전파가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이 소리가 앞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다 라고 하면 소리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까요? 앞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멀리 퍼져나가긴 할 테지만 그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이런 모양의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 이 비행체가 마하수 1.0으로 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 어, 입구에서 생긴 웨이브는 자기 자신의 속도보다 마하수 1이라는 얘기는 물체 속도랑 음파의 전달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웨이브의 앞쪽이 멀리 퍼져나가는 이 앞쪽이 이 물체의 앞과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모든 음파가 이렇게 쫙 모이게 되죠. 만약에 초음속으로 비행을 한다. 그러면 음파가 전파되는 1번, 2번, 3번, 4번 이 전파되는 이 영역이 더 앞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될 테고 그죠? 그러면 이 물체 앞과
음속이 전달되는 영역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삼각형 모양을 쫙 이루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아, 아, 이와 같이 충격파의 앞과 뒤를 즉 유동의 앞과 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걸 마하 파동이라고 부르고 이 마크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 배도 마찬가지 모양이 있죠. 그죠? 배가 이렇게 앞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에 물결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겨 나가죠. 그죠? 배 물결이 이렇게 생겨 나가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물결이 퍼져나간다. 이 얘기는 배의 존재로 인한 어떤 압력의 섭동이 즉 파동이 그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물 위에다가 물방울 하나 딱 떨어뜨리면 파동이 쫙 주변으로 원형으로 퍼져나가죠. 그죠? 근데 배가 지나간다고 하면 저와 같은 형태로 그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가 배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웨이브들을 쭉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충격파라고 부르지는 않죠. 요거는 마크 웨이브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어떤 파동이 즉 소리가 전달돼 나가는 이 프론트를 마크 웨이브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초음속에서 만약에 일어나는 이벤트다. 그러면 이 충격파, 이 물체가 공기를 뚫고 나가는 속도가 음속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마크 웨이브와 유사한 파동이 생기고 요거는 충격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요 밑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비행체는 지금 앞쪽으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비행체와 요 내 사이의 공기들은 이 비행체가 지나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소리가 느껴져야 공기들도 어떤 진동을 통해서 저 비행체가 왔다는 걸 감지를 할 텐데 이 샥웨이브 앞쪽의 유동은 전혀 감지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 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물체가 한참을 지난 후에라야 이 웨이브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게 되겠죠. 그죠? 나는 이 비행체가 한참을 지난 후에라야 머리를 들어서 비행기가 지나갔나? 라는 걸 볼 텐데 이미 그때는 비행기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닉 붐이라고 부르고 충격파로 인한 소닉 붐은 상당히 큰 소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중학교가 부산에 이렇게 산 위에 이래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의 이융평 대위가 그 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융평 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기를 몰고 남으로 그냥 넘어와 버린 거죠. 월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전투기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부산 근처에 있던 김해공항 근처에 있던 전투기들이 출격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앞을 날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 전투기로 인한 소닉 붐을 처음으로 느꼈고 실제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옆 반에서 유리창이 박살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소닉 붐에 어쨌든 이 앞쪽은 그냥 대기압일 겁니다. 근데 소닉 붐이 충격파가 지나가게 되면서 그 뒤쪽의 압력이 높아지죠. 그죠? 충격파 앞과 뒤를 생각하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 쉽게 말해서 저 소닉 붐이 학교 유리창을 막 지나가면서 큰 압력으로 유리창을 때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안의 상태에 따라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유리창이 박살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 초음속 전투기가 지표면 위를 아주 가까운 고도로 날게 되면 귀에 엄청나게 큰 소음을 듣게 됩니다. 거의 쾅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거의 듣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서울 상공에는 일단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쾅 하는 소리를 전투기로 인해서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또 이 초음속 여객기, 여러분 콩코드 이런 거 알죠? 그죠? 초음속 여객기는 초음속 콩코드기가 실제로 극복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뉴욕인가 워싱턴인가 거기를 연결해서 공항에서 이 초음속 여객기가 떠가지고 아주 높은 고도로 가기 전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발생한 소닉 붐도 지표면까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큰 소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콩코드기도 그렇고 최신의 이 초음속 여객기는 날개가 이 뒤쪽에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런 형태로 날개가 있지 않습니다. 매우 경사가 큰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강력한 충격파가 생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매우 약한 충격파들을 이 쭉 연속적으로 생기도록 형상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쪽이 매우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고 날개도 우리 그냥 대형 여객기처럼 옆으로 쭉 길게 나와 있는 날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소닉 붐이 엄청나게 커지고 또 저렇게 소닉 붐이 생겼다는 것은 압력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이니까 항력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 경사 충격파와 연관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충격파라는 것은 공기가 물체의 어떤 존재를 초음속에서는 감지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0까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압축의 과정에서 즉 속도를 감속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래서 자연이 선택한 방식이라는 게 이 굉장히 얇은 충격파층을 통해서 유동이 압력을 급격하게 높이고 속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리의 전파, 즉 유체의 어떤 속도하고 음속 간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박스 위에 있는 이거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놈이 어떤 웨이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어떤 시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생각해 보면 물체의 속도 곱하기 시간이 이 움직인 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동안에 이 점에서 처음 지점에서 만들어진 음파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요 거리는 AT, 즉 움직인 거리는 음속 곱하기 시간만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각도, 저기 충격파나 마크 웨이브가 움직이는 요 각도를 뮤라고 하면 사인 뮤는 VT분의 AT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는 M분의 1, 마수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빨리 움직일수록 마수가 커질수록 저 마크 앵글이 마각이 매우
작아진다는 것이죠. 마하수가 커질수록. 어, 즉 음속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뾰족한 모양의 어떤 프론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음, 이런 종류의 이벤트들이 우리가 이제 물결이라든지 어떤 파동의 전파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충격파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또 유사한 사례로 헬리콥터 있죠, 그죠? 헬리콥터는 초음속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날개의 항력이 블레이드가 그 회전할 때 발생하는 항력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헬리콥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블레이드가 이렇게 있고, 그죠? 요 놈이 이래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죠? 동체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헬리콥터의 동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놈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회전수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이드 끝에서 생긴 팁 볼텍스들이 계속 발생을 쭉 하고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저 팁 볼텍스가 블레이드를 지날 때마다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헬기가 다다다다 하고 나는 소리가 엔진 소리가 아니죠. 경운기도 아니고, 그죠? 경운기 같은 엔진이 아니고, 그죠? 엔진 소리는 쉬 하는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헬리콥터보다 빠르죠. 그죠? 그래서 헬리콥터는 저 사막 같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약한 무기 체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가 이제 아주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소리가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어, 헬리콥터는 다다다 소리가 들리면 그쪽이 어느 소리인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대공포 같은 걸로 추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헬리콥터의 소음을 줄이는 문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헬리콥터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죠. 그리고 낮은 소리, 이 소리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군사용하고 민간용하고 둘이 또 다르겠죠. 자, 군사용은 피탐되지 않도록 탐지되지 않도록 소리를 줄여야 되고 민간용도 소음을 매우 크게 줄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원 때문이죠. 그죠? 민간용 헬리콥터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 소리가 심하면 그죠? 뭐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죠. 그죠? 또 그래서 민간용도 몇 데시벨 이하로 소음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의 종류는 다르죠. 자, 소리가 크게 보면 저주파 소음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노이즈, 소음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소리에는 크게 저주파의 소음이 있고 고주파의 소음이 있습니다. 헬기로 치면 엔진에서 나는 소음은 어떤 고주파 소음일 거고 블레이드에서 나는 소음은 저주파 다다다다 뭐 이러니까 그죠? 저주파의 어떤 소음이 될 겁니다. 근데 소리가 특성이 있죠. 그죠? 멀리까지 가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고주파가 어, 멀리 갈까요? 저주파가 멀리 갈까요? 저주파 소음이 훨씬 멀리 갑니다. 그래서 굵은 목소리가 훨씬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낮은 소음이. 그렇다 보니까 군사용으로는 아주 먼 거리까지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군사용 헬리콥터에서는 저주파 소음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처에 가까운 곳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곳이니까 거기서 뭐 소음이 커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멀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민간 소음은 멀리 가는 거는 뭐 보여도 상관없는 거죠.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멀리서 뭐 헬리콥터가 오는구나를 듣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곳, 바로 뭐 헬기 아래쪽에 있는 건물 이런 쪽까지 전달되는 고주파 소음 이런 것들이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약간 얘기가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소리의 존재로 물체의 어떤 이동을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초음속이 되면 그런 걸 알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경사 충격파의 어떤 발생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이게 이제 소닉 붐 이런 거죠. 그죠? 소닉 붐 초음속 비행체에서 발생하는 소닉 붐 이런 것들이 이제 초음속 여객기 설계에서는 이 소닉 붐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아직까지 상용화 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보잉인가 여기서 초음속 여객기 설계 재원이 나왔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에 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좀 군사적으로 예민한 이런 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초음속 초고속 그죠? 초고속 발사체 뭐 스크램젯 비행체 이래서 뭐 마하수 10이 넘는 마하수 10은 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마하수 10 가까이 되는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런 경사 충격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경사 충격파와 팽창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또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유동이 어떤 물체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비행체가 이렇게 설계되었다. 비행체가 이렇게 설계되었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음속 여객기 모양처럼 요런 코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타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요런 코너 이걸 이제 컨케이브 코너고 그죠? 또 바깥쪽 말고 즉 면적이 넓어지는 쪽으로 커지는 이 유동을 세타만큼 기울어진 유동 컨벡스한 코너 뭐 밖으로 안으로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 컨케이브 곡률 얘기할 때 그죠? 오목하다 볼록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걸 이제 콘케이브, 컨벡스 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자, 그러면 유동이 이 앞쪽 면을 따라 유동이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은 마수가 1보다 큰 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를 요래 지나면서 유동은 이 코너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니까 각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이 각도가 얼마입니까? 이 각도가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타만큼 이렇게 각도가 바뀌게 되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자 유동이 오다가 그죠? 종이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긴 선을 이렇게 종이 위에다 이렇게 하나 쭉 그어 놓고 그죠? 이 유동 여기에다가 싹 접어 가지고 종이를 딱 이렇게
안쪽으로 찌그러뜨려 가지고 그죠? 요런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엔 종이가 압축되어 들어가는 영역이 되는 거죠. 종이에 막 이렇게 겹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뭉치는 곳입니다.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각형 종이를 선을 끈 다음에 삐뚤어지도록 종이를 이렇게 모은다고 생각해 보면 요만큼 여기를 접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접거나 오려내야만 이런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이가 뭐 매우 압축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압축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지점의 압력이 더 높아지는, 그렇다 보니까 압축이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건 충격파입니다. 근데 충격파는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몇 도나 기울어지는가? 이걸 이제 베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게 세타와 베타 간의, 그리고 마하수에 따라서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파를 지나니까 압력이나 밀도, 온도 모두 다 증가를 하겠죠. 또 반면에 마하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수직 충격파일 경우에는 충격파를 지난 이후에 마하수가 아음속으로 바뀌었죠. 그죠? 프란틀 릴레이션 기억나시죠? M1 스타, M2 스타는 1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사 충격파를 지나면 이게 아음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초음속이긴 하지만 상류의 M1보다는 낮은 마하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 충격파를 지나면 초음속이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는 사실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고, 이게 초음속 비행체의 흡입구에서 이렇게 유동을 압축할 때, 즉 유동의 압력을 이렇게 높여야 엔진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압력을 높이는 과정으로서 이 경사 충격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팽창파는 종이 문제로 생각하면 이 영역이 이제 접히는 영역이 아니고 빈 영역이 되겠죠. 그죠? 요 영역 이만큼이 빈 영역이 됩니다. 빈 영역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밀도로 치면 밀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압축의 반대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앞쪽에서 오던 유동이 마하수가 1보다 클 경우에 팽창이 되면 마하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속도와 유동이 가속된다는 얘기죠. 유동의 가속이 발생합니다. 마하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사 충격파와 반대로 밀도라든지 압력, 온도 모두 낮아지는,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하수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 이제 이런 팽창을 이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팽창하는 영역은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단일한 어떤 얇은 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팽창 팬 부채라고 하죠. 부채죠. 팽창한 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익스펜전 팬이라고 부르고, 이 둘은 이 어블릭 샥은 난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입니다. 즉 전압의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이 팽창하는 과정은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이 됩니다. 유동이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급격하게 매우 얇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천천히 좁은 물론 넓은 영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센트로픽한 과정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둘이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팽창파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을 바로 1번 지점과 2번 지점 관계식 세울 때 바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어블릭 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초음속 영역에서 어블릭 샥 웨이브가 생겼다. 이 얘기는 압력이 증가를 하는데 increase 하는데 discontinuously,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압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아주 좁은 곳을 통해서 급격하게 꼭 느낌을 그냥 툭 이렇게 불연속 선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에는 불연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얇은 층을 통해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말이 더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노멀 샥 웨이브는 사실 어블릭 샥 웨이브의 어떤 특수한 경우, 즉 각도가 90도인 경우가 되는 거죠. 이 아래 그림에 베타로 치자면 이 베타가 90도인 경우가 노멀 샥이 되겠죠. 반면에 이 어블리크한 샥 웨이브는 압력이 감소를 하는데 continuously, 연속적으로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 아이센트로픽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들은 이제 풍동 실험을 통해서 밀도의 변화가 이런 슐리렌 이미지 이런 것들인데 밀도의 변화가 급격한 영역이 까맣게 보이는 곳입니다. 또는 색깔이 달라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하수가 1.6일 때 이런 모양이 이제 다이아몬드 익형입니다. 이 초음속 유동에서는 날개를 우리 그 공기역학에서 했듯이 이 앞쪽이 이렇게 묵툭한 형태로 날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앞쪽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 충격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앞쪽에 이렇게 생겨 나오는 요것이 이제 경사 충격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하얀 영역이 이렇게 있죠, 그죠? 요 영역이 뭐냐면 팽창파가 되는 것이죠. 익스펜전 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 물체 표면을 따라 각을 가지고 오던 놈이 다시 평행하게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종의 압축 코너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고, 그죠?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경사 충격파가 어블릭 샥 웨이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이아몬드 익형의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초음속 비행체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마우스가 상당히 높은 케이스인데 물체 표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얇은 그죠 하얀색 영역이 있죠, 그죠? 이런 영역, 요게 이제 앞에서 생긴 경사 충격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긴 다시 각도가 커지니까 여기서 익스펜전 웨이브가 어블릭 샥 웨이브가 있고 익스펜전 팬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다시 코너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코너는 요 익스펜전 웨이브가 앞쪽에 이렇게 와서 만나기도 하고 여기서 다시 하얗게 보이면 여기서 충격파가 다시 생겨 나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동이 요 면을 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베이스라고 부르죠. 뒷면입니다. 뒷면을 만나면 유동이 갑자기 각도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유동이 아주 급격한 팽창이 발생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물체 표면에서 이런 충격파라든지 익스펜전 웨이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표면의 압력 분포가 매우 크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같습니까? 악어 주둥이 같습니까? 이게 이제 인렛 공기 흡입구의 흡입구입니다. 흡입구. 그죠? 공기 흡입구입니다. 여러분들 초음속 전투기 이런 데 보면 옆에 공기 흡입하는 어, 구멍이 있죠. 그죠? 그 공기가 흡입이 돼 가지고 엔진에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 엔진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포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 이렇게 앞이 위에서 단면입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날개가 이렇게 있고 그죠? 요 옆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이 초음속 유동으로 슈퍼소닉 유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각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코너 그죠? 압축 코너처럼 작동을 해서 충격파가 여기서 생겨 나오고 이쪽에 충격파도 생겨 나오게 되죠. 양쪽에. 그리고 이 충격파는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각도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 바닥에 부딪히면 이놈이 다시 반사하는 모양처럼 근데 실제로는 반사한다기보다는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유동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웨이브인데 꼭 모양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샥 리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반사 충격파 또는 리플렉티드 샥 웨이브 반사된 충격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쟤들이 이러면 꼭 계속 뭐 무슨 당구공처럼 반사돼서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반사된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한 물리적 상태를 만족하기 위해서 웨이브들이 이렇게 생겨 나온 것에 불과한 거죠. 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쭉 단을 지어 오던 놈이 어떤 영역에서는 면적이 넓어지는 영역도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요 뒤쪽에 이제 엔진이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연소실, 연소. 또 이번 학기도 보니까 추진공학이 또 폐강이 됐던데 이 연소 현상이라든지 뭐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걸 폐강이 돼서 또 못 배우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초음속 흡입구 슈퍼소닉 인넷 같은 경우엔 이렇게 경사 충격파를 일부러 만들어내 가지고 충격파를 지날 때마다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엔진에 들어갈 때는 아주 높은 압력의 공기가 스스로 압축이 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 우리 일반적으로 터보젯 엔진 같은 경우에 이 엔진의 터빈을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엔진이 구동을 하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고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공기는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이 됩니다. 공기가 고압이다 라는 것은 그만큼 압력 1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압력이 1이 많으면 결국엔 그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추진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고압의 압축기를 가지는데 이 초음속 비행체에는 그런 압축기라는 특별한 장치가 없이 이 인렛이 그런 압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이용해서 이런 경사 충격파를 이용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그림은 마하수 2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발사체입니다. 여기 부스터가 달려 있고 그죠? 옆에서 바라본 발사체입니다. 앞이 이렇게 약간 뭉툭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충격파가 이렇게 이런 그 디태치드
분리되어 있는 충격파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때 이제 압력의 분포를 이렇게 쭉 보는 것이죠. 요 CP가 뭡니까? 프레셔 코에피션트죠. 그죠?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를 동합으로 나눈 놈입니다. 그죠? CP가 0이라는 건 대기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게 CP가 높다는 것은 요 각 지점, 자, X 방향으로 표면의 각 지점에서 지금 압력을 지금 계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압력이 증가를 했습니다. 충격파 이후에 그죠? 공기가 압축이 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압력이 확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요 코너죠. 그죠? 발사체가 요런 모양이 생겼을 때 이 코너에서 유동의 팽창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이렇게 다시 팽창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코너 끝 부분에서 다시 유동이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동체를 따라서 쭉 압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가 이 뒤쪽을 만나면 여기서 다시 확대를 해보면 동체 모양이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지금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충격파 이렇게 생겨서 표면에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압력이 매우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충격파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요 영역 이쪽에서 유동의 가속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압력이 다시 이렇게 쭉 뒤쪽까지 낮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요걸 이제 CFD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 해석의 방법으로 이걸 예측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일러는 뭐냐면 점성 없이 비점성, 점성 없이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오일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방정식에서 지회 방정식에서 점성과 관계된 항을 다 떼내버린 방정식을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점성 계산을 그래서 점성 없이 한 결과고 요 밑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 부스터 앞부분의 영향이 좀 더 과도하게 표현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램이나 나비아스톡스 이걸 난류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측류 유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실험치하고 조금 더 잘 맞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 그래프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걸 풀려면 터뷸런트로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매우 격자도 많이 필요하고 문제를 그만큼 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경사충격파에 대한 초음속 유동 주변에 서 발생하는 웨이브들, 경사충격파, 팽창파 또는 뭐 일부 구간에서 수직 충격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경사 충격파에 대한 관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